자, 출발!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뭐예요? 너네, 그래서 봐. 일반 상대성 이론도 배우나? 아, 그래? 아, 내가 교과과정 바뀌고 나서 물투를 안 봐서 모르겠다. 아무튼 원래 처음에 막 교과과정 바뀌었을 때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같이 있었거든? 이제 물리에. 근데 그래 아무래도 어렵지.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이름이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상황을 설명할 거야, 우리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상대 속도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 이거 앞에서 하지 않았냐? 안 했나? 그런 거 있잖아. 관찰자하고 관찰하는 대상의 속도를 내가 하고 싶은데 나의 운동 상태와 저 친구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관측하는 거하고 정지하는 관측자가 관찰하는 거하고 다르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적이다라는 의미가 똑같은 무언가를 볼 건데 근데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정지한 관찰자가 보는 거하고 또는 똑같이 운동하더라도 등속 운동하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가속 운동하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보이기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라고만 지나갈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도 공간도 질량도 뭐하다?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 거지. 분필이 이렇게 있어. 이 분필 질량을 쟀단 말이야. 내가 1kg짜리 분필이래. 근데 정지해 있을 때 질량하고 얘가 움직일 때 질량하고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상대 속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A에 대한 B의 속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근데 이거는 A가 본 B의 속도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A가 나고 B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써요. 내가 본 너의 속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자동차가 있어요. 달려요. A차는 이짝으로 달립니다. 아, 오늘 출근하는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야. 아, 내 선생님이 뭐 대전에서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뭐 운전을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와, 세종에 특히 유달리 안전운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정규속도를 너무 철저하게 지키셔. 정규속도가 50이면 50만 달려주셔도 되는데 50이면 꼭 그 안으로 달리세요. 막 40, 30으로. 그 왜 그 학교 앞에서 30이잖아. 30으로 가는 차 본 적 있어요? 빨리 걸으면 네가 더 빨라요. 뛰어도 네가 더 빠르고. 그래서 와, 거기 30 도로가 아니었어. 근데 앞에 계신 분이 30으로 가시더라고. 근데 외길이라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따라왔어. 너무 슬프더라. 자, 난 이렇게 달리고 싶습니다. 60도 빠른 게 아닌데. 자, A가 B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대 속도 어떻게 구하냐? 내가 본 너의 속도는 너 거에서 내 거를 빼시면 돼요. 근데 대신 얘가 속도니까 뭐를 항상 유의해서 해라. 방향을 유의해서 해라. 뭐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뭐 A가 본 B의 속도는 너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플러스 60 빼기 나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얼마? 플러스 90. 그래서 내가 너를 보면 90으로 오른쪽으로 달리는 걸로 관찰됩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상대 속도는 관찰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관찰 대상하고의 속도 차에 따라서 어떻게 뭐든지 달라 보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 그런데 두 번째, 그러니까 뭐든지 움직이고 있는 거는 다 다르게 관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나온 실험이 뭐였냐면 이거는 뭐야? 에라이. 자, 마이컬슨 몰리 실험 기억나요? 왜 이렇게 거울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가 검출기가 있어. 그리고 여기 반거울이야. 여기서 빛을 쏴. 그래, 여긴 광원이 있어. 광원. 뿅뿅뿅뿅뿅뿅. 빛을 쏘면
우리가 이 시절만 해도 빛은 뭐이니까 파동입니다. 뭐처럼? 소리처럼? 뭐 지진파처럼? 물결파처럼?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빛도 다른 파동들처럼 이 파동이 전달되기 위한 매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매질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건데, 물결파를 진행시키는 매질은 물이고 소리를 진행시키는 매질은 공기고 뭐 이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있을 것 같아. 걔 이름 뭐라고 붙였지? 기억나나?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에테르라는 매질이 아마 빛을 뭐하고 있을 거야? 이동시켜주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뭘 또 생각했냐면, 이 매질이 흐르면 이런 거지. 교실에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가운데로 강풍기 하나를 때려 넣었다고 쳐. 바람이 막 내가 소리 좀 들리겠니? 파도, 내 소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우리 둘 사이에 있는 매질이 공기가 흐르고 있어. 그러면은 파동이 이 매질을 따라서 이동해 줘야 되는데, 매질의 흐름이 파동의 전달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매질의 흐름이, 에테르의 흐름이 빛의 이동에 분명히 뭘 할 거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실은 매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애들도 다 그러하니 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에테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에테르가 어느 방향으로든 분명히 흐르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빛을 쐈어. 그래서 실험의 결과는, 예측한 결과는 뭐였어? 여기 어떻게 올 거야? 여기서 출발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출발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동시에 여기 올 거야. 어떤 놈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거고요. 어떤 놈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거고요. 어떤 놈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그 다양한 경로를 거치면서 올 건데, 걔네들이 여기 검출기에 도착할 때 당연히 얘 때문에 이동 경로가 다 다르니까 에테르에 뭐 방해를 받는 놈도 있고 뭐 아니면 도움을 받는 타이밍도 있고 뭐, 그래서 결국 여기 동시에 도착을 안 할 거라고 유출했단 말이야. 근데 실험 결과 어땠다고? 네, 동시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걸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에테르는 없어요가 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빛만, 다른 파동은 아닌데 유일하게 빛만 매질 없이 뭐 하는 파냐? 스스로 진동하고 진행하는 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지가 스스로 만들면서 진행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질이 필요 없어.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가 진행이 제일 좋아. 뭐가 있으면 오히려 뭐 한 거야? 방해를 받는 게 빛이죠. 그래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빛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빛은 상대 속도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쵸? 이게 지금 제가 저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관찰자하고 여기 뭐 파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흐르고 있는 애들 사이에 매질의 속도와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이런 것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빛은 뭐하구나? 매질이 없고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어떤 상황에서 관찰을 하더라도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광속? 이거는 마이클슨 물리 실험이고, 이걸 광속 불변의 원리.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 뭔지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상대성 원리. 이거는 아인슈타인보다 먼저 제안을 한 게 갈릴레이인데, 상대성 원리는 뭐 이런 거잖아. 우선은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트럭이야 나름. 자, 가속 좌표계, 뭐 관성 좌표계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좌표계가 의미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간상의 점을 말하는 거잖아. 나 어디 있나, 그지? 그러면 얘는 그냥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관성 좌표계라는 게 있고 가속 좌표계라는 게 있대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 관찰자인 나는 어떤 좌표계에 있는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은 어떤 좌표계에 있는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밖에 서 있고 투명한 엘리베이터 같은 걸 쳐다보고 있다고 쳐봐. 난 밖에 서서 엘리베이터 안을 보는 거야. 그지? 그럼 나는 정지하는 관찰자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관성 좌표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부를 바라볼 건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출발하는 순간이야. 그럼 출발하면 이게 빨라질 거란 말이죠. 그럼 엘리베이터는 가속좌표계예요. 그럼 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가속좌표계에 있는 상대방을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관성좌표계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거나 정지 상태일 때 관성좌표계에 있어요 라고 말해요. 트럭이 달려. 근데 트럭 안에 어떤 사람이 있대. 그지? 밖에 누가 서 있어. 자, A라는 사람도 만약에 이 트럭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A라는 사람도 관성좌표계에 있는 거고요. 밖에 정지해 있는 B라는 사람도 관성좌표계에 있는 건데 나의 좌표계와 너의 좌표계는 분명히 달라요. 나는 정지고 쟤는 등속 운동이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모두 무슨 좌표계에 있는 건 똑같은 거야? 관성좌표계에 있습니다는 똑같은 거야. 그럼 가속좌표계는 뭐겠어 그럼? 이거들 빼고 모두. 그죠? 빨라지든 느려지든 방향을 바꾸든 원운동을 하든 뭐가 됐든 그런 거야. 내가 그 회전목마를 타러 갔어. 회전목마 돌잖아. 가속좌표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대관람차를 타와. 돌고 돌잖아. 나 가속좌표계에 있는 거야. 그럼 밖에서 정지한 관찰자는 관성좌표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흔히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좌표계가 이제 가정이지. 조건이야, 조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하시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상황이 다 관성좌표계에서 벌어지는 일일 때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좌표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놓은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조건이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훨씬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나도 해봤지만 참 자연스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잖아.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를 때 나 한 살 먹을 때 나 2살 먹을 때 너 1살밖에 안 먹는 데잖아. 언젠간 역전당할 거 아니야. 그지? 슬프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요 상황을 이제 A라는 사람도 관성좌표계에 있고요. B라는 사람도 관성좌표계에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모두 관성좌표계에 있다야. 관성좌표계에서는 분명히 보이는 운동 상태는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 던졌어. 노란 공, 하얀 공을 이렇게 뚝 던졌어. 그럼 트럭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공이 어떤 움직임을 갖는가? 그죠? 내가 이렇게 던지면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버스 같은 데 아니고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관측하는 공의 운동 상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냥. 그죠? 연직 운동 한다고 표현해. 연직 운동. 연직 위로 올라갔다가 연직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을 하는 건데 그 공의 운동을 B가 보는 거야. B가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B가 볼 때는 이 공도 사람도 트럭도 뭐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 손에서 공이 떠난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트럭이 이만큼 가요. 사람도 여기 가 있고요. 공은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포물선 운동하는 걸로 보여. 그래서 B가 볼 때는 어떤 운동 상태로 보이는 거야? 포물선 운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운동하는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 운동을 설명하는 법칙은 똑같은 물리 법칙을 적용한다. 관성좌표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르게 관찰될 수는 있지만 운동 법칙은 물리 법칙이라고 하자.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요걸 우리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본 이 연직 운동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봐봐, 내 손을 딱 떠나는 순간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 중력을 받잖아. 그래서 올라가는 게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정반대니까 속도가 느려지다가 꼭대기 올라가서는 이제 운동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빨라지겠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지금 저 A라는 사람이 손에서 탁 떠난 순간의 공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처음 운동하는 방향 자체가 이거야. 비스듬한 거지. 왜냐면 뭐가 있었고 A가 던진 방향으로의 속도도 있고 트럭 자체의 속도도 있었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던져진 골인 거예요. 처음 상태가 이미.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얘는 중력을 계속 받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비스듬하게 던져졌으니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빠르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운동을 해서 결국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됐어라고 설명할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할 때 둘 다 중력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이 작용해서 뭐 어떻게 될 거든 뭘로 설명하고,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 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같은 법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시작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거 필요 없다. 내보기엔 쓸데없는 건데. 자, 오히려 저기 가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네. 앞에. 역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얘는. 그 왜 이렇게, 저거 누구야? 충돌. 그지? 나올 가능성이 더, 어쨌거나 그래도. 그리고 뭐 이런 거잖아. 이 광속불변의 의미는 결국 내가 선생님이 서울 다닐 때 SRT 많이 타고 났거든. 기차를 탔어. 기차를 타고 활을 쐈어. 근데 그걸 네가 봤어. 밖에서. 그 활의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그지? 근데 레이저 포인터를 쐈어. 그러면 빛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그치. 그냥 광속 C. 그죠? 그게 기차 안에서 보는 사람도 광속 C, 밖에서 보는 사람도 광속 C. 근데 화살은 기차 안에서 보는 내가 보기엔 그냥 화살의 속력으로만 보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화살의 속력 더하기 기차의 속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빛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아니더라고. 그래서 빛을 계속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할 거예요? 빛의 속도를 우리는 계속 그냥 C로 표현을 할 거예요. 광속으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광속으로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성 원리라 함은 조건이 관성좌표계에서라면, 아까 관성좌표계는 어떤 좌표계를 말하는 거라고? 이제 등속직선 운동을 하고 있거나 정지 상태이거나, 그러니까 이 트럭이 반드시 등속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그럴 거야. 뭐 우주선이 움직인다는 게 등속 운동이고요.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놈은 꼭 정지해 계실 거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공간이거나 정지 상태인 상황에서 이제 관찰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나의 대상을 관찰을 한 거지. 그랬더니 다르게 보여, 분명히. 운동하는 모습이. 하지만 그 운동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같은 물리 법칙을 적용시켜서 설명을 할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라 그러죠. 왜? 이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광속불변, 두 번째 상대성 원리.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뭐가 가능한,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을 하나씩 보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은. 그거 하기 전에 동시성의 상대성 하자. 나에게는 동시에 벌어진 일이 너에게는 아니야 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지? 시간? 그치. 시간 지연, 시간 팽창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뭐였죠? 그치. 길이 수축이었어. 네 번째가 뭐였죠? 이게 그 질량 증가. 그래서 막 그러잖아.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정지해 있을 때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얘가 광속으로 빨라지면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속으로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질량이 커지면 내가 얘를 가속시키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광속에 가깝게 어떤 무언가를 운동시키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를 하나씩 해야 되겠지요? 정리. 빨리 찰칵해봐. 안 되겠어. 한 방에 갑시다. 찰칵해봐요. 찰칵. 하고 싶은 때까지 다 하려면 바빠. 자,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합니다. 뭐 한다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는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1번 동시성의 상대성. 이게 뭐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지? 동시성의 상대성. 오늘은 기필코 한 칠판에 쓰고 말겠다. 자, 어제 실패했어. 자, 4개로, 몇 개야? 4개. 4개로 탁 나눠서 꼭 쓰고 말 테야. 우주선만 조그맣게 그려도 할 수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우주선이 점점 커져. 가는 길에. 자,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우주선이 있대요. 근데 정 가운데 광원이 있고요. 그죠? 이 광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빛 검출기를 두겠습니다. 그죠? 빛 검출기. 그리고 이 같은 거리에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을 굳이 그릴 필요 없잖아. 자, 우주선 안에 계신 분이 A님이시고, 그다음에 이 우주선이 V라는 속도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싶은 거야? 밖에서 정지한 관찰자인 B 친구가 보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A에게 A가 관찰했을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P점과 Q점에 동시에 도착을 했대.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정해진 거야. A가 관찰을 했을 때 P와 Q에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모습을 B가 보면 어떻게 보이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B가 보면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왜 P야? 이거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왜 P야? 얘가 광속으로 가잖아. 그지? 근데 뭐 그래서 뭐 봐봐요. A가 보는 거는 만약에 요 거리를 내가 L이라고 두면, 그지? A가 보기에 이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P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속분의 거리 하면 돼, 그냥. 그리고 Q 광속분의 거리 하면 되고. 근데 같은 거리를 갈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시간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관측이 된 건데, B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광원에서 빛이 출발한 이후에 P점과 Q점이 가만히 서 있어요, 움직여요. 네. 빛은 이미 출발하셨고요. 그 다음에 P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던 P가 다가오는 거고요. 여기 있던 Q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보기에는 P점과 Q점에, 즉 검출기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똑같이 뭐 T라고 가정하면 이 VT만큼 오고 얘는 VT만큼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똑같은 지점에서 분명히 출발을 했는데, 그지? 누가 더 먼 경로를 이동해야 해요? 그치. 아까 P는 결국에는 이만큼 와서 여기 가서 만날 거고, Q는 저만큼 가서 저기 가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결국 검출기가 다가오는 쪽에 있는 데서 먼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P가 먼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뭐 이렇게도 나올 거고, 또 자주 나오는 그림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이 여기 우주선이 있는데, 얘를 이제 지어볼까?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선을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여기 P별 하지 말고 가별이 있어. 여기는 나별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똑같이 가운데 서 있는 걸로 해보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사람도 양쪽에 별을 볼 거고, B라는 사람도 별을 볼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가 볼 때 가와 나에서 그러니까 이 별빛이 두 별이 폭발을 빵 한 거야. 그래서 폭발을 한 별빛이 이 B라는 사람에게 동시에 도착을 했대. 이거를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가와 나의 별이 어떻게 됐다고? 동시에 폭발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 나, 동시에 폭발. 그치? 그러면 A가 볼 때 그랬으면 B가 볼 때는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야. 자, A가 볼 때 둘이 동시에 폭발을 했다라는 표현은, A가 볼 때 이 가가 폭발하면서 출발한 빛이 오는 거하고 뭐 했을 거래요? 동시에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 B라는 행성에 닿는 순간을 만약 설명을 한다고 하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해서 예상을 한 거야, 얘는. 그래서 가운데 지점에 있는 B에게 동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가하고 나하고 동시에 폭발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여요, 경로가? 이렇게 보여요? 선생님이 이 경로 똑바로 그렸어요. 가나에서 폭발한 빛이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할 건데, 중요한 건 경로를 이렇게 그리는 건 맞냐고. 지금 얘가 가잖아. 그럼 얘가 가면서 보면 얘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얘가 이만큼 가서 빛이 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A가 보기에는 이미 이 나하고 B 사이가 더 먼데 동시에 폭발한 걸로 지금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B가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그죠? B가 볼 때는 나 뭐 이상한데? 바꿨네. 미안해. 자, A가 볼 때 동시면 안 되지. B가 볼 때 동시인데 A가 볼 때 달라져야죠. 경로가 다르니까. 그죠? B가 볼 때는 동시에 빵빵 나한테 동시에 왔단 말이야. 그지? 그럼 A가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 동시에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자, B가 볼 때 가에서 출발한 빛이 B점에 오는 거하고 나에서 출발한 빛이 B점에 오는 게 동시에 왔잖아. 그러면 한 점에 동시에 왔잖아요. 그러면 A가 봐도 한 점에는 동시에 와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이 점이 동시에 오려면 근데 A가 볼 때는 이 점이 이동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A가 볼 때는 빛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그럼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나별이 뭐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먼저 폭발한 걸로 인지를 하는 거지. 그래서 B가 볼 때는 가나가 동시에였는데 B가 볼 때는 나 먼저 폭발한 걸로 보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예시로 뭘로 나와요? 기차에 번개 치는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 왜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달리는 기차.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앞쪽하고 뒤쪽에 번개가 꽝 동시에 쳤어. 그럼 여기서 동시에 꽝꽝 했으면 나한테 어떻게 오겠어? 동시에 왔겠지. 그죠? 그럼 이 A라는 사람에게 동시에 도착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B가 밖에서 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해야 되는 거야? A점에는 동시에 도착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만족을 하려면 이게 지금 달리는 기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쪽에서 꽝 했는데 이 동시에 마주쳐야 되는 이 지점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빛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그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다가가고 얘한테는 멀어지는 꼬라지니까 이 지점에 여기서 오는 빛하고 여기서 오는 빛이 동시에 도착을 하려면 번개가 어디를 먼저 때려야 돼? 그렇지, 여기를 먼저 때려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동시성의 상대성은 이제 너에게는 동시에 벌어진 일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를 해야 할 건데 이걸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한 점에서 동시에 도착했어. 그러면 어떤 관찰자가 봐도 그 점에는 동시에 와야 돼. 그걸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다르게 인지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 뭐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시간 지연. 이번엔 꼭 작게 그릴 테야. 자, 우주선이 달려요. 근데 V라는 속도로 달리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갔다가 뭐 합시다. 그죠? V라는 속도로 달리시는 중이고 되게 우주선 같지? 여기에 정지한 관찰자가 계실게요. 그럼 얘가 아까 얘 밖에 계신 분이 계속 B죠? 안에 계신 분이 A고 자, 빛시계가 계속 나오잖아요. 빛시계가 어디에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빛시계를 가진 친구가 누군가. 여기서는 A를 먼저 하겠습니다. A에게 빛시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거야? 탱탱 하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을 재는 거 어떤 시간을 재는 거야? 빛이 이제 출발해서 닿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려고 해. 그럼 우리가 어떤 시간을 구하려면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했으니까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분의 거리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거리가 L이래요. 그래서 A는 이 빛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인지를 하는 거야? 광속분의 2L로 하겠죠. 그죠? 이렇게 빛시계도 움직이고 있는데 관찰자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빛시계와 관찰자의 운동 상태가 똑같아. 그랬을 때 그 관찰자가 측정한 본인의 시간, 지금 빛시계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지? 요걸 고유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고유 시간이에요. 만약에 빛시계가 여기 있으면 얘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인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똑같은 빛시계로부터 뭐가 빛이 땡땡 하겠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가 보면, 그죠?
그러면 B가 보는 것도 시간을 재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L-로 둘게요. 빗면의 길이를 그냥 L-라고 두면, 그럼 B가 측정한 빛의 총 이동 경로에 따른 걸린 시간은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누가 봐도 L하고 L- 중에 누가 길어? 누가 봐도 여기가 L일 건데, 그지? L-가 길죠? 그래서 요게 지연된 시간이라고 표현해. 그죠? 그래서 시간 지연의 의미는 지금 이 B가 잰 시간은요, 본인의 시간을 잰 거예요? B가 본 A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죠. B가 본 A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B는 시간이 뭐 어떻게 된다고 인지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지연된다고 인지를 하는 거야. 나에게 1초가 나는, 그치? 나에게 2초가 지났을 때 너한테는 1초밖에 안 지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A가 측정한 시간이 1초가 나올 때 똑같은 상황에 B가 볼 때 A는 2초 지났어 라고 인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2초가 얘한테는 자기 시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2살 먹을 때 실제로 A는 1초밖에 안 지난 거니까 1살 먹는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시간 지연은 이제 뭐라 그러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흔히 쌍둥이 역설이라고 그러잖아. 쌍둥이는 뭐 이렇게 태워가지고 한 놈은 보내고 한 놈은 여기서 키웠더니 뭐 우주 여행을 하고 온 쌍둥이가 이놈은 뒤졌는데 쟤는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해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반대로 바꿔봐. B시계를 여기다 놔봐. 그러면 B가 측정하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는 거고 A가 본 B의 시간이 지연된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상대적인,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계산해 본 바로고는 너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천천히 가는데 걔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쟤는 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해. 말 그대로 상대적인 개인 거라서 실제로 정말로 시간이 늦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냥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 정도만 설명하는 거라면, 진짜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순간은 관성좌표계에서는 안 되고요. 가속좌표계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중력의 효과를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시공간이 뒤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는 쌍둥이 역설을 설명할 수 없어요. 특상으로는. 서로가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황이 B시계가 여기 있을 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그래서 시간 지연은, 지연된 시간은 고유 시간의 얼마? 로렌츠 인자배 만큼이었지. 저 로렌츠 인자는 이거 지금 정리한 거거든요.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속력이 V고 시간이 TB니까, 그럼 여기 절반이니까 2분의 VTB야. 그지? 그리고 여기는 그냥 L이고 지금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CTB야.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맞죠? 그래서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해갖고 막 열심히 푸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구한 그 TB 부분, T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L분의 2L로, C분의 2L로 정리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A가 구한 값하고 B가 구한 값 사이에 관계식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 관계식에서 상수 하나를 그냥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안 하는데 교재에 나오니까 그래도 쓰긴 씁시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광속은 그냥 넣으시면 되고, 이 V가 누구 속력이야? 우주선. 아니면 우주선에서 야를 봤어. 그러면 우주선에서 본 B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죠? 우주선이 달리면서 B를 보면 어떻게 보여? B가 달리는 걸로 보이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B의 속도가 V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시간 지연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길이 수축인데, 또 그리기 싫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다시 이 위에다 그리면, 안 되겠다. 다시 하자.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거 좀 그리기 귀찮다고, 그지? 알았어요. 자, 우주선님께서 또 달리십니다. 출발을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가 P점이라고 할게요. 동동동동동 가십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그냥.
아, 안 되는데. 다 하고 싶은데. 칸이 뭐, 네 칸이 정확하게 분배가 안 됐네. 자. 야, 우주선, 여기 또 A님 계시고요. 그죠? 우주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가 봐요. Q점이라고 할게요. 대부분 여기 막 행성 나오잖아, 왜? Q 행성을 지나고 P 행성을 지나는 순간까지를 거리를 재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 정지한 관찰자가 서 계신 거고. 그럼 이제 길이를 재는 거죠. 어떻게 길이를 잴 거냐? 이것도 계속 시간, 속력, 거리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제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재고 싶대요. 그러면 정지한 이 관찰자는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별거 있나? 우주선의 속력이 V라며. B가 본 A의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만큼으로 V라는 속도로 달린 만큼이겠지. 그래서 B가 측정하는 길이는 B가 측정한 시간에다가 뭐 곱하면 되는 거야? 우주선의 속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간 거리겠지 뭘. 근데 그럼 A도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A가 측정하는 값도 자기 속력에다가 뭐 하면 돼? 지가 생각한 시간 넣으면 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A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B가 측정하는 시간이 지연된 시간이라고 했고 로런츠 인자만큼 차이가 날 거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TA랑 TB 중에 누가 크냐? 얘가 지금 이 지연된 시간이 TB 거죠? B가 측정한 A의 시간이죠? 얘가 A 거고요. 그죠? 얘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측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더 길게. A가 측정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짧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A가 측정한 게 B가 측정한 것보다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값이 고유 길이고요. 요 값이 수축된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유 길이인 쪽이 어떤 값이냐면 길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지에 있는데 나도 정지에 있으면 우리가 같은 관성좌표계에 있는 관성이라고 하면 같은 좌표계에 있는 거죠. 너도 정지, 나도 정지. 그지? 이런 경우에는 운동 상태가 똑같은 경우에 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고유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B가 잰 걸 고유 길이라고 해요. 대신 그 두 지점, 정지된 두 지점을 달리면서 하실 거잖아요, A님이. 그러면 거리를 측정하는 대상은 서 있는데 나는 뛰는 거잖아? 이렇게 운동 상태가 다른 애가 측정을 한 걸 수축된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길이 수축의 의미는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건데 그게 고유한 값보다 얼마나? 로런츠 인자분의 1만큼 짧게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고유 값이 누구의 값을 의미하는지가 되게 중요했었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우주선의 길이를 재고 싶대요. 우주선의 길이를 여기를 이렇게 쓰자. A가 재는 걸 X라고 하고 B가 재는 걸 X 다시라고 하면 길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인 우주선이 정지해 있나요? 달리고 있나요? 달리고 있죠. 그러면 A가 측정한 이 X가 고유 길이인 거고, 그지? 그리고 대상은 움직이는데 나는 서 있어. 운동 상태가 다르네? 이러면 B가 측정한 X 다시가 뭐인 거고? 수축된 길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측정한 게 더 짧게 보일 거예요? B가 측정한 게. 그래서 B가 보기에는 저 우주선이 더 좁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B가 보기에는 이 A라는 사람이 더 날씬해 보이고요. 뭐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길이 수축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가끔 이거를 결국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된다는 현상이 하나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뮤온. 뮤온이라는 애가 이제 그 대기 상공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근데 얘가 우리 빅뱅 할 때도 배우긴 했어요.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입자고 존재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생성되고 속력은 거의 뭐 광속에 가깝다고 하고요. 빠르기는. 그리고 자기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뮤온이 생각하는 본인의 수명. 그지? 그걸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고 부르죠. 내가 측정한 내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 수명과 광속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h라고 하면 얘가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가? 속력 곱하기 거리하면, 아니, 시간 하면 되잖아. 이동할 수 있는가 했더니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이론적으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뮤온 입자가 발견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발견은 되니까 이 발견되는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설명을 하려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끄집어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끄집어냈냐? 첫 번째, 뮤온의 입장에서는 높이가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산은 정지해 있고 뮤온은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관찰자가 정지한 대상을 길이를 재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훨씬 낮은 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뮤온의 입장에서는 뭘로? 길이 수축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 지표면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로 설명을 하는 거냐? 이 사람이 본 뮤온의 시간이 어떻게 돼서 팽창이 일어나서 t0보다 훨씬 긴 거지. 그러니 여기까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내려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 지연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뮤온 입자의 이 발견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질량 증가. 시간도, 그지? 상대적이야. 공간도 상대적이야. 질량도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뭐 그런 거예요. 여기 M0 하면 정지에 있을 때 물질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 그치? 그리고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 기억나요? 질량과 에너지는 말이야 서로 동등한 값이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해. 그래서 이런 식을 배우신 적이 있어요. 이거 뭐 직접적으로 계산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빅뱅 초반에 그거 할 때 아직 불투명할 때 막 쌍생성, 쌍소멸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갱이 두 개가 부딪혔는데 뿅 사라지고, 그치? 전자기파가 갑자기 뿅 알갱이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자기파가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질량을 가진 입자가 속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얘가 에너지가 커지니까 에너지로도 전환이 가능한 거고. 이걸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단순히 폭발이었던 것 뿐이잖아요. 대폭발이. 그지? 근데 그 폭발의 에너지가 질량을 가지는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물질의 질량이 정지했을 때 질량이 M0인 친구를 가속을 시켜봤대. 그랬더니 속력이 뭐에 가까워지면, 광속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갑자기 빡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빠르기로 인해 만들어진 운동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기 때문에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게 다인데, 이게 다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질량 증가 또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핵반응이 나오는 죠. 그죠? 핵융합, 핵분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핵융합은 대표적으로 수소 핵융합. 그지? 수소 몇 개 가지고? 여기서는 질량수는 안 썼어요. 4개 가지고 뭘 만든다? 헬륨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며? 그지? 이 에너지 어디서 왔니? 를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 4개의 수소 질량의 합이 헬륨 하나의 질량의 합보다 뭐하다? 크다. 그래서 결손된 질량이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핵융합도, 핵분열도 마찬가지였죠? 핵분열은 그래도 심심하니까 예쁘게 쓸까요? 자, 우라늄을 92에 얼마야? 235. 이거 나 이렇게 쓰면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건 뭐야? 그렇지. 질량수. 뭐와 뭐의 합?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 자, 얘한테 내가 누구를 때렸어? 중성자로 때렸어. 왜 그거 기억 안 나요? 연쇄 반응 막 이렇게 원자로 내에서 그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안에 뭐 들었어? 여기 안에 이제 내가 우라늄을 넣고 이 중성자를 그냥 때리면 안 되고요. 가속을 시켜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속을 시켜서 한번 때리면 얘가 때리면서 반응이 일어나면 중성자가 3개가 나와. 그럼 그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다가 막 바바박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연쇄 방향이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의 조절을 위하여 이 안에 제어봉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감속제도 들어가고 그죠?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제어봉은 이 분열 결과 발생한 중성자 일부를 흡수를 해가지고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감속제도 이제 중성자의 속도 조절해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반응을 딱 때렸더니 얘네가 질량수가 작은 애들로 쪼개지죠.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그죠? 에이, 아니네. 몇 번? 56에 141. 한 번도 외운 적이 없네. 36에 92. 그죠? 그럼 너는 이제 여기 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유추해야 되는 거야. 뭘 유추했었는지 기억나? 뭐의 합은? 그죠? 전하량의 합이 지금 여기 숫자에 얘네가 양성자 수니까 양성자가 92개 있다는 건 플러스 92란 뜻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92, 0이었으면 반응 전에 전하량이 플러스 92였단 말이야. 그럼 반응 후도 플러스 92여야 돼. 얘네들이 이미 그걸 만들었잖아. 그럼 적어도 이 뒤에는 전하를 띠는 애는 없어야 돼. 양성자도 없고 전자도 없고. 그러므로 있을 수 있는 게 중성자밖에 없고요. 그러고 났더니 질량수도 맞춰야 되잖아요. 질량수는 236이죠? 그래서 맞추려고 봤더니 여기 안 맞잖아? 그래서 얘가 몇 개 필요해? 그치. 그리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을 했답니다. 이 에너지는 반응 전후 결손된 질량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 뭐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전하량 보존. 그지? 그리고 뭐? 질량수 보존. 이걸 이용을 하셔서 식을 쓰라는 질문은 많이 안 나오잖아. 빈칸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채우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 그래서 그거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결국 이 핵반응마저도 질량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질량 증가를 설명하려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등장한 거고, 이게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핵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기 뭐 다른 거 뭐 없어. 그냥 이 질량이 줄어든 것 말고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걸 뭘로 설명을 하는 거야? 질량이 줄면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는 아예 다른 단원 하나로 빠져 있죠. 근데 나는 다 했네? 너도 다 해야지. 우선 여기까지.